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잡은 것은 허선입니다. 허선. 빈배라는 얘기예요. 빈배. 우리말로 하면 빈배라는 얘기인데,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춘추시대에 초나라의 의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료. 그 양반이 노나라 군주를 만나게 됩니다. 노나라 임금이죠. 장자 삼목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나라 임금을 만나서 노나라 임금이 아주 근심이 가득해. 아니, 임금님, 왜 그렇게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노나라 임금 애공이라는 분인데요. 그 당시 노나라 임금이 애공이라는 분이었는데, 양반이 의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나는 선왕들의 왕도도 배웠고 신도 존경하고 또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욕심을 챙기는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가? 그렇게 물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가? 그래서 의료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장자에 실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임금님, 지금 어떤 사나이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데 어떤 배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다른 배가 와서 부딪혔는데 그 배를 보니 빈 배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은 그 빈 배를 보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와서 어떤 놈이 부딪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으면, 우리 배를 부딪히는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으면 빨리 배 못 빼냐고 고함을 지르다가 두 번에도 안 들으면 세 번째는 욕설을 퍼붓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배는 비어 있고 뒤에 배는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님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뭔가 지금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불안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 실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건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욕심으로 차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악담이 오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요, 여기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각각 개별적인 인적 자원의 퀄리티는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기존의 탄탄한 중견기업의 인적 자원과 1대1로 대결해서는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연령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그렇습니다. 경력이나 경험 등등 1대1로 대결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열의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각자가 자기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 비운다는 게 내가 손해본다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로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면요, 결코 그들과 대결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는 많은데 별로 파워가 없는 거, 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 이것이 또 고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합지졸이라는 게, 요건요, 오합지졸이라는 말은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후한서 경험열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진시황이 전국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통일해서 진나라가 천하를 다 차지하고 진왕은 시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진시황은 말등에서 나라를 얻었는데 말등에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나라를 얻는 것은 말등에서 얻지만, 다시 말하면 무력으로 얻지만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무력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건 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300년간의 전국 시대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가 나라를 유지한 건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망해버렸어요. 항우와 유방의 대결로 이어지다가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유방이 승리합니다. 유방이 승리해서 한고조가 되고 한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한나라가 잘 나가다가 중간에 왕족인 왕망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한나라를 끝내버리고 신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신나라. 뭐 신이 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신나라. 근데 이것도 왕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5년 만에 망해버려요. 이것도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시 호족들이 일어나면서 옛날 유씨 가문의 황족들이 지방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라를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 법석을 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왕씨도 역시 또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경엄이라는 사람이야. 경엄. 빛날 경자입니다. 경엄이야. 덧풀엄자에서 경엄이라는 장수가 이제 왕랑이라고 하는 이제 왕씨 집안에서 그놈이 또 그놈은 점쟁이인데 점쟁이가 천하를 먹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거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엄이라는 사람이 왕망을 치고 유씨 집안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반이 이제 후한의 광무제가 됩니다. 그 양반을 도와서 한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이 경엄이라는 장수가 부하를 이끌고 왕망을 치러 가는데 그 부하 장수들 중에 유수보다는 왕망이 더 세다. 왕랑이 더 세다. 그리고 왕랑이 자기가 이 황제의 후손이라고 공갈을 쳤거든. 그러니까 거기 속아가지고 왕랑한테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경엄이라는 장수가 한 말이 나와 있어요. 저 왕랑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어서 오합지중이라고 나옵니다. 오합지중이어서 저 군대를 격파하는 것은 마른 가지를 꺾고 썩은 것을 부서뜨리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런 말이 나와요.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엄열전에. 다시 말하면 오합지졸. 이 오자가 무슨 오자입니까? 까마귀 오자죠? 까마귀 오자고 원래는 원제는 지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합지중. 꼭 까마귀 떼를 모여놓은 것처럼 질서도 없고 훈련도 안 되고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있다. 그 말이에요. 오합지졸. 이런 것은 마른 가지를 꺾고 썩은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더 힘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지리멸렬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리멸렬하다. 자, 그런데 요 말은 다시 또 사기에 나옵니다. 사기 역생 육가열전에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한고조 유방이 역생이라는 역이기 또는 역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략을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묻는 가운데 이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역생이라는 전략가가 당신이 지금 진나라를 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모아놓은 군대라는 게 여기는 규합지중이라고 나옵니다. 오합지졸 같은 놈들이어서 진나라를 친다는 것은 마치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다. 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가 이건 규합지중이라고 나오는데 마찬가지 오합지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질서가 없고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서 각계약진하게 되면은 수가 많아도 오합지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합지졸이 된다. 왜? 힘이 합해지질 않으니까. 그러는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거대 기업이나 탄탄한 기업의 인적 자원과 겨루어서 결코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비교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유기체, 그걸 저는 초유기체라고 불렀죠. 초유기체. 초유기체, 슈퍼 오가니즘. 하나의 초유기체를 형성해서 여기서 집단지성이 나오고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지성이 나오고 이 집단지성으로부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런 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자기 욕심만 챙겨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이 또 고전에 나옵니다.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 양양장구 상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맹자가 제나라의 선왕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게 나옵니다. 제나라 선왕이 전쟁으로 무력으로 이 전국시대입니다. 전국 칠웅이 있는 요 시기에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쳐서 자기가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진시황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나라는 서쪽에서 이걸 쳐서 먹으려고 그러고 제나라는 동쪽, 지금 산동반도가 그 제나라니까 동쪽에서 쳐서 이걸 먹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가 그 선왕을 만나 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중가부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맹자가 한 말 중에 당신이 전쟁을 통해서 천하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목구어라고 딱 나와요. 연목구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래 양양 제 선왕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심각해요? 전쟁에서 다른 나라 먹어치우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연목구어는 나무에서 고기를 잡으려다 못 잡는 것은 그래도 훗날 재앙은 없습니다. 못 잡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훗날 그 재앙이 계속됩니다. 알겠죠? 전쟁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제 나라 이거 합해봐야 나머지 나라는 이 구준화되는, 다시 말하면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제 나라 혼자서 천하를 다 싸워서 이깁니까? 중과부적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적은 수 가지고는 큰 수를 싸워 이기지 못하고, 약자는 강자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그런 얘기가 쏙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 나라 선왕은 맹자가 왜 거길 갔느냐? 제 나라의 선왕 그 부왕인 위양부터 학자들을 모아서 학문을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직하학사 또는 직하학궁 또는 직하지학이라고 그러는데, 제 나라 도성의 수도에 남쪽 문을 직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학궁을 짓고, 지금 같으면 대학을 짓고 천하의 인재들이, 천하의 학자들이 거기 모여서 학문을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을, 대우를 상대부, 지금 우리 같으면 장관 대우를 해준 거예요. 거기에 좌장이 누구였냐면 순자입니다. 순자. 맹자 순자 아시죠? 순자예요, 순자. 그래서 맹자가 지금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의 학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논의하고 정치를 논의하고 민생을 논의하고 이렇게 됐으니 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됩니다. 강성한 국가가 돼요. 그래서 전국시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나라가 이 제나라입니다. 제나라. 자, 그렇듯이 우리도 여기에 각각은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많은 수가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힘을 형성하면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 없는 중과부적의 상태가 된다. 그런 말이죠. 1대1로 하면은 저쪽 인적 자원하고 1대1로 겨루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또 아마 10중 8구 칠 겁니다. 그러나 한 덩어리로 뭉치면은 결코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요게 네트워크 사업의 비법이 있다.
자, 요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계에는, 자연 생태계에는 공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생. 공생. 심바이오시스. 공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생. 심바이오시스. 자, 공생은 자연 생태계에서 각각 그 개체가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 상호 인터랙션,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생. 그런데 지금까지 학자들은 이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에 아주 물들어 가지고 적자생존이라든가 약육강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공생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자연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성이 있는 걸 보니까 약육강식만 가지고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공생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상리공생이에요. 상리공생, 뮤튜얼리즘. 상리공생, 뮤튜얼리즘. 다시 말하면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사는 걸 상리공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뮤튜얼리즘, 상리공생. 가장 전형적인 게 뭡니까? 악어와 악어새. 악어 껍질에 뭐가 많아요? 기생충이 많아요. 기생충. 가려워 죽겠는데 악어가 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탔지를 않아. 근데 그걸 누가 잡아먹어요? 악어새가 잡아먹어요. 악어새가 잡아먹는데 악어새는 악어의 피부에 있는 기생충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악어의 아가리 속에 들어있는 이빨 사이에 들어있는 기생충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악어는 어떻게 되죠? 가만히 보세요. 입을 이렇게 벌려줍니다. 근데 새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생충을 잡아먹는데 입만 닫으면 새 한 마리 먹죠. 근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놈을 먹으면 자기가 손해야. 그렇죠? 자기가 손해야. 그러면 악어새는 무슨 이익을 얻어요? 두 가지 이익을 얻습니다. 우선 기분 좋게 먹이를 자시고, 그렇죠? 먹이를 자시고, 그 다음에 악어 등에 올라타 있으면 다른 포식동물들이 접근을 안 해. 알겠어요? 악어에 접근해가지고 이익 볼 놈이 누가 있어, 지금 거기서?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호를 해줘요. 그런 관계가 생태계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나무를 허벌판에 나무 한 개 심는 것보다 여러 개 심어 놓으면 더 잘 살고 숲이 잘 돼요.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서 군대 생활할 때 완두콩을 심어 봤거든요. 완두콩은 초여름에 가장 빨리 심어요. 구멍을 뚫고 완두콩 씨 하나 넣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넣으면 발화율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높아요. 발화가 훨씬 잘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돼? 그런데 농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대. 서로 운달아서 그런데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있으니까 더 발화가 잘 되고 열매가 더 잘 맺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공생이에요. 공생. 따라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 집단지성, 초유기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고 누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생한다는 겁니다. 공생. 같이 뮤튜얼리즘. 같이 살자. 그런데 자연계에는 상리공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편리공생. 편리공생은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한쪽만.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어느 한쪽만 이익을 봐도 다른 쪽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산에 가서 요 들에 돌아다니면 여기에 뭐 가시 많이 붙지요. 옷에가 뭐가 많이 붙지요. 그게 뭐예요? 이게? 도둑놈이라는 거 많이 붙죠. 그게 뭐예요? 그게 씨앗이에요. 씨앗. 그놈은 여기 붙어가지고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편리공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것을 옮긴 놈한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사람에게만 그래야겠어요? 동물이 지나가면서 털에 묻어가지고 자기 종족 번식시키고, 그렇죠? 다음에는 편해공생. 편해공생은 자기는 이익을 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것은 자연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많지 않음에도 있어요.
학자들이 많이 예로 드는 것이 푸른 곰팡입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뭐가 나와요? 페니실린이 나와요. 페니실린은 옆에 있는 균들을 다 죽여버려요. 푸른 곰팡이. 그러놓고 자기 혼자 또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쪽에 피해를 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이익을 얻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영양분을 지가 다 빨아먹어. 알겠죠? 다른 놈은 못 살게 하고 다 죽여. 이게 편의 공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기생이에요. 기생. 누구에게 붙어가지고 계속 빨아먹는 게 그걸 그냥 계속 빨아먹어. 기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껍데기에 붙어 빨아먹는 놈. 그게 뭐가 있어요? 벼룩이나 이. 그게 껍데기에 기생하는 기생체이고, 숙주의 안에 기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안에 있는 기생충들. 그런데 이것은 숙주를 뜯어먹고 산다는 데는 포식자하고 비슷합니다. 포식자라는 게 뭡니까? 잡아먹는 거이다 말이에요. 잡아먹는 거. 포식하는 거다 똑같은데요. 잡아먹는 거하고 똑같은데, 요놈은, 기생하는 놈은 숙주를 금방 죽이지는 않아요. 뜯어먹을 때까지 뜯어먹다 이놈이 죽어, 나중에. 그러다가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숙주가 죽었는데 앞에 내 뱃속에 기생충이 살아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 기생이 무지무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생을 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자기는 기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거야. 공생발전. 요 공생발전이란 말은 이거 조어예요. 조어. 지금까지 이런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조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게 에코시스테믹 디벨롭먼트라고 이렇게 생태계적 발전 그 말이에요. 생태계적 발전.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공생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현상을 유지하듯이 우리 경제도 강자와 약자, 고소득자, 저소득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상호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공생하면서 발전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아주 철학은 기가 막히죠. 철학은 기가 막혀요. 그러면 이 공생발전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공생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계속됐다. 소위 경쟁이란 컴피티션, 경쟁이란 이름으로 약자들이 너무 많이 희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공생발전은 무슨 선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개념을 몰라서 지금까지 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경제원론 첫 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거기서는 에퀴티라고 나옵니다. 형평성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에퀴티. 형평성. 에퀴티라는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퀴티하고 이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에퀴티 vs 에피션시. 지금까지 너무 효율성만 추구했어요. 효율성만. 저놈을 고용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여신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주는데 저는 200만 원 벌어내는 거야. 이런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니까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분노해가지고 난리에 젊은 놈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공생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품지 않으면 사회가 문제다 하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공생의 개념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데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누가 고용하고 고용당하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애터미만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됩니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입비라는 게 있어요. 일정 이상 물건을 사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안 해줘요. 그리고 매월 일정 이상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애터미만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무슨 원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공생을 왜 해야 되느냐. 이 개념은 지금 나온 개념이 아니고 아주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그 이솝이 쓴 이솝우화가 있죠. 거기에 공생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솝이 써놓는다는 거기 몇 가지 예를 들어요.
그게 개구리와 쥐 얘기가 나와요. 개구리와 쥐 얘기가. 그런데 개구리가 쥐란 놈을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주 미워했어요. 하이 저놈 말이야, 저거 내가 언제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쥐가 이쪽 언덕에 있다 저쪽 언덕에 가면 먹이가 많을 것 같아서 개구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헤엄을 잘못 치는데 네가 헤엄을 잘 치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개구리가 옳다 됐다, 이 자식 기회는 왔다, 이 자식을 내가 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헤엄을 잘 치니까 문제없다. 그런데 강을 건너다가 혹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발하고 내 발하고 밧줄을 묶자. 그러면 쥐가 이놈이 선으로 그런 줄 알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강 가운데쯤 가가지고 이 자식 혼 좀 나와라. 개구리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어때요? 쥐란 놈이 물속에 안 빠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겠죠. 밑에서는 잡아다니고 저기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근데 마침 그 하늘에서 독수리가 뱅뱅 돌고 있다가 멋이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 그러니까 쥐를 낼름 잡아물고 가버렸어요. 가버리니까 그 끄트머리 개구리란 놈이 달려있어. 그러니까 괜히 독수리만 배불렀죠. 그렇죠? 두 놈 다 잡아먹어버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물귀신 작전하면 그 물귀신도 잡아 죽는다 그 말이에요. 2500년 전에 이솝이 써놓은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또 사자와 들쥐 얘기가 나옵니다. 사자 임금님께서 지금 오수를 즐기고 계시는데, 낮잠을 즐기고 계시는데, 이 들쥐란 놈이 저희끼리 장난을 치다가 사자 머리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걷는 거야 지금 들쥐가. 오늘 사자가 보니까 이 쥐새끼란 놈이 잠자는 사자의 잠을 깨웠어.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들쥐가 사정을 했습니다. 사자 임금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근데 들쥐가 사자한테 은혜를 갚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사자가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버렸어요. 밧줄에 걸려버렸어요. 사자는 아무리 힘이 세도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본 들쥐떼가 와서 밧줄을 갉아먹어서 사자를 탈출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저 힘이 없을 것 같은 같이 보이는 존재도 언제 내 목숨을 구해줄지 모른다는 얘기를 이솝은 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공생관계예요. 야, 너 깐 놈이 나를 언제 구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구한다 말이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거기에 또 비둘기와 손과 발, 비둘기와 개미 얘기도 나옵니다. 비둘기가 나무에 있는데 개미란 놈이 물에 빠져버렸어. 물에. 그러니까 개미가 비둘기에게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비둘기가 나무에 있다가 나무 이파리를 따서 물 위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그 나무 이파리에 올라타서 목숨을 건져요. 개미가 약속을 했거든. 나도 당신을 언젠가 도와주겠다고. 근데 개미가 비둘기를 어떻게 도와줘? 우리 생각은 그 개미가 비둘기를 도와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솝은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그런데 어느 날 사냥꾼이 비둘기를 쏘려고 활을 이렇게 잡아다녔는데 그걸 본 개미가 사냥꾼의 발을 꽉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코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엉뚱한 데로 날아간 거야. 그걸 알고 비둘기가 날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개미도 비둘기를 도울 수 있다. 이솝이 쓰는 얘기예요. 이솝이. 다시 말하면 공생관계라는 것은 서로 힘이 강한 것끼리 이렇게 공생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명히 나에게 언젠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공생이에요. 공생. 그게 공생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과 이도 마찬가지예요. 손과 발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한낱 피곤하게 일하는데 이 밥통이란 놈은 가만히 앉아서 음식만 처받고 있다 이 말이야. 밥통이란 놈은 가만히 앉아서, 야 임마, 우리는 밤낮 피곤하게 일하는데 너는 가만히 자빠져, 지금 밥통같이 자빠져가지고
그럼 뭐냐? 너 더 이상 너한테 먹이 못 준다. 너 혼자 먹어라. 그래가지고 밥통에 밥을 안 넣었더니 나중에 손발이 다 죽어버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 죽어버리더라. 이솝이 써놓은 얘기입니다. 2500년 전에. 다시 말하면 저놈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놈이 살아있어야 나도 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저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파레토 법칙에 20-8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직의 80% 일을 20%가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회도 계산해 보면요 20% 사람이 사회 재산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에서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하니까 나머지 80%는 필요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저 80%의 사람들이 20%의 일을 안 해주면 나머지 20%가 80%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알죠? 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비가 번쩍한 인물이 있어도 수백 명이 있어도 운전수가 없으면 못 옮긴다 그런 말이야. 네? 거기에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환경미화원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80이 필요한 거예요. 공생하는 거네. 공생. 혼자 똑똑한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서로 공생, 자기 특장을 가지고 서로 합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주면서 하나의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 이게 네트워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이게 시너지이고 집단지성이고 그리고 공생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서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 돼요.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 돼요. 아까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의 60%가 된다는 통계를 봤어요. 들어주는, 네 주장하지 말고 들어주라. 여기에 바로 또 이솝과의 산토 얘기가 나옵니다. 이솝이 산토라는 철학자의 집에 노예였어요. 노예.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였어요. 그래서 산토가 그리스 철학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산토에게 지시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가서 요리를 해라. 요리를 해서 이 철학자들을 먹이자. 그랬더니 이솝이 시장에 가서는 돼지 혀를 무지무지하게 사왔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사오고.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음식 재료를 사오라 했는데 왜 혀만 잔뜩 사왔냐 이게. 그러니까 이솝이 설명합니다. 혀처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혀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하게 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데도 혀가 필요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데도 혀가 필요하고 혀가 없으면 세상 만사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혀만큼 중요한 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철학자들은 하루 종일 혀만 퍼먹고 있으니까 죽겠거든 이거.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요놈이 제일 중요한 걸 사오라 하니까 이따고 사왔구나. 다음에 또 철학자들을 초빙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썩어 빠진 거 사오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솝이 또 돼지 혀를 또 산더미같이 사왔어요. 아, 이 자식아, 전에는 제일 귀한 걸 사오라 했는데 혀를 사오고 제일 나쁜 걸 사오라는데 혀를 사오는 거지. 혀처럼 형편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놈의 혀 때문에 온갖 불평과 갈등,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여기란 거예요. 얘기를 이솝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 사용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지만은 요거 잘못 사용하면 온갖 갈등과 불평, 쌈박질이 벌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쌈박질이 벌어진다. 그래서 요 혀를 잘 사용하는데 어떤 시골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아니 다른 병원보다도 훨씬 많은 환자가 오고 그 병원을 갔다 온 사람은 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나서. 그래서 다른 의사들이 저 의사가 무슨 비결이 있길래 저러는가, 저렇게 사람이 모여들고 그 의사만 만나고 오면 전부 다 싱글벙글 해가지고 병이 다 낫는가,
무슨 특별한 약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의사의 비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비서가 그걸 알고 있어. 그 비법을. 하루는 의사가 진료를 끝내고 여보게 비서 내 보청기 가져오게. 이 의사가 귀머거리야. 귀머거리에서 환자가 오면 이놈이 뭐라고 떠든지 모르니까 계속 듣고만 있는 거야 그냥. 눈 꼬박꼬박하면서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 환자는 의사가 내 말을 다 듣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막 계속 떠벌리는 거지. 아무도 이 미친놈이라고 말을 들어준 놈이 없는데 이 의사는 전혀 중간에 간섭도 안 하고 계속 듣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그러니까 다 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매우 좋은 거지. 의사가 내 말을 다 들어줬다 이거야. 비법은 상대방 말을 이 의사는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또 들어준 것이 아니라 들은 척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사의 특징은 무슨 자기가 제약회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푸념을 다 들어줘. 그 시골이기 때문에 또 연식이 오래된 분들이라 아주 골병이 들었어요. 골병이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뭐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래요. 근데 그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근데 우리 며느리가요. 며느리가 어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소연할 곳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의사 선생님을 하소연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분은 그걸 다 들어. 그래요. 참 속상하시겠네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화가 안 돼요.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분 매우 좋지요. 그 약보다 더 그 환자를 치료한 것은 의사가 하소연할 데 없는 그 분들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공동 원장을 해가지고 어떤 의사를 하나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의사한테는 할머니들이 안 가려고 그러나 이쪽으로 가겠다 이거야. 구태여 이쪽으로 가겠다. 완전히 전형적인 의사야. 아주 사무적인 얘기, 아주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무슨 판사가 죄수 치료하듯이 그러고 앉아 있어.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분들은 거기 의사하고 지금 대화하러 온 거지 약 타러 온 것은 부수적인 거고. 사람이 가지를 않아 그쪽으로는. 뭐 이쪽 의사가 뭐 특별한 약이 있는 겁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없어요. 말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이 조직에 어떤 조직이든지 여기 상위 리더가 있습니다. 상위 리더가 있고 여기 중간 리더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바탕이 이제 어떤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물론 상위 리더지만은 요 하나의 초유기체 요 공생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요 중간 리더들이에요. 중간 리더들. 중간. 어떤 조직이나 국가도 그렇고 중간 리더들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최상위 리더들은요. 최상위 리더들은 요 기초 요 구성원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이 중간 리더들이 밑에 접촉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도 누가 제일 뜯어먹느냐 하면은 요놈들이 제일 뜯어먹어요. 아주 그냥 빈대처럼 뜯어먹어요, 이놈들이. 이 사람들이 잘해야 돼. 애터미 조직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요 사람들이, 요 중간 리더들이 요 상위 리더와 하위 리더를 연결해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이건 오합지졸이 돼요. 오합지졸.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여기 맨 처음에 신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대적 약자들입니다. 무슨 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상대적 약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연령적으로 노년층이라든가, 또는 전업주부라든가, 또는 이 대기업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젊은이들이라든가, 상대적 약자들이에요.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그러면 요 중간 리더들이 여기에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고, 정보, 인포메이션.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지식 기부를 해야 돼. 지식 기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줘야 된다. 공짜로 줘야 된다. 공짜.
진실한 게 뭐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 노하우, 제품에 대한 어떤 성능이라든가 그런 걸, 사업 방법,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 기부예요. 지식기부, 시식기부. 그런 것이지, 여기서 무슨 여기다 돈을 내려주라, 뭐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무슨 이건 자기 일은 하나고 무슨 돈을 뜯어먹는다든가, 그건 기생이에요, 기생. 그렇게 되면 어때요? 상리공생이 되질 않아요. 절대로 상리공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상위 리더라든가 또는 중간 리더들은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경험이 많고 그동안 사업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경험을 자기만 꼭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가진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여기 내려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발전을 하고 성공을 하면은 자기에게 손해냐면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합산이 되잖아요. 합산. 그런데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기부를 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그건 편리공생이 되네. 편의공생이 되네. 편리공생. 나만 이익을 보고. 왜? 이 사람들이 지극끼리 알아서 매출을 치면은 자기도 이익이 되니까 자기는 이익 보잖아요. 그런데 밑에 신입자들은 전혀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쭈글뚱살뚱하고 있으면 그게 뭐야 말이야. 그건 편리공생이 돼. 자기만 이익을 보고 나는 안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허선이라고 하는 주제로 했는데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욕심으로 가득 차면은 그것이 자기 욕심이 달성되면 그래도 좋아요. 달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로 그물망이죠.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루고 있는 그물망 코만 튼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물망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만 튼튼하면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튼튼한데 여기서 찢었다. 그럼 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공생입니다. 공생, 상리공생, 상호 이익을 주고 이익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허선처럼 욕심을 채우지 않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